오전 10시부터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은 앞서 밝힌 대로 이번 주 안에 임명 동의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행에게는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며 청문회에 불참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소식들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시각 헌법재판관 추천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중에 처리를 하겠다라고 속도전을 나서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일단은 불참을 했고요.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돼도 권한쟁의 심판까지 해보겠다라고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건 좀 한마디로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전에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권성동 원내대표 대행이 당대표 대행이 한덕수 대행에게 행안부 장관 또 국방부 장관 임명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권한 대행인데 장관은 임명하라면서 헌법재판관은 또 임명권이 없다 그래요. 이건 도대체 무슨 논리냐. 또 국민의 다수가 헌법재판소 구인체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조속히 처리해야 된다라는 게 국민의 열망인데 그것조차도 또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뭐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지난 계엄 해제에 대해서는 거북이었습니다. 정말 느리게 대응을 했습니다. 국민들의 내란 심판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는 거부를 했습니다. 완전 청개구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 대행 체제가 된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권한 대행 업무에 대한 국민의힘의 대응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소위 말하면 버티기, 시간 끌기 여기에는 무슨 완전 단일 대우예요. 자,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지금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내란을 옹호하고 비호하는 것 이상의 다른 의미가 있느냐. 거기에다가 논리를 갖다가 덮어 씌워서 하는 것이 바로 궤변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요구,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을 잘 헤아려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사안별로 이 권한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정말 매번 나오고 있는 문제이긴 한데 지금 일단 이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민주당에서 속도를 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지금 불가하다라는 입장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의 크기, 권한의 영향력에 대해서 여야가 좀 다르고 사안마다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권성동 권한대행이 얘기했던 건 뭐냐면요. 헌법재판관이나 대법원 임명은 국가 원수 지위에서 가능하다는 거고요. 거부권이나 장관 임명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가능하다는 그런 결이 다르다는 입장이 법에 따라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의 6인 체제를 만들어 놓은 당사자가 누굽니까? 민주당 아닙니까? 20여 차례 넘는 어떤 탄핵을 하고 실질적으로 탄핵을 했는데 헌재에서 거의 심리를 거쳐서 빨리 직무에 복귀해야 되는에도 불구하고 그 헌재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이제까지 국회 추천을 안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반성이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구인 체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부분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껄핏하면 뭐 탄핵을 하겠다. 그리고 뭐 국정 소위 말해서 계엄 동조 세력 아니냐 이런 식으로 국정의 파트너로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이런 부분도 해야 되는데 막상 이재명 대표가 이걸 하자고 했는데 모든 권한이나 모든 어떤 형태나 그런 방식은 국민의힘이 하자고 했는데 국민의힘 뜻대로 하라고 했는데 또 국민의힘이 원내대표가 좀 하자. 그러니까 이건 또 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뭘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고 사실 제 국민들은 좀 답답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 권한 체제, 권한 대행이 있는데 이 권한 대행에 대해서 뭐 청소 대행 아니냐, 탄핵하겠다 막말을 막 퍼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일을 하자는 건지 아니면 권한 대행마저 탄핵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탄핵을 남발할 건지 좀 차분하게 국정을
국정에 혼선을 빚는 행위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저희가 연결을 했을 때 이재명 대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고 버티면 수가 나오냐. 지금 뭐 특검법을 비롯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지원하는 것은 결국에 더 큰 책임을 불러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란 동조 아니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보면서 왜 이게 내란 동조죠? 법으로 이게 보면 거부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2요구권이 있고 그거는 15일 이내에 공포를 하거나 아니면 제2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다 기간이 있는 겁니다. 본인들이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이게 내란 동조고 헌법 위헌인가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결국 제2요구라 보면 그러니까 150석 이후로 뭔가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개개인의 헌법 기관으로서 국회의원들이 이걸 차분하게 보고 수기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오면 200명 이상이면 통과가 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거부를. 그런 측면에 있고 또 하나는 특검이라 하면 사실상 여야가 합의돼서 되는 특검이면 좋은데 처음에는 뭐 제3자 추천 얘기를 하다가 이제 노골적으로 야당의 어떤 임명하는 검사만이 특검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그 결과에 대해서 과연 동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거든요. 그렇다면 여야정 협의체에서 이거에 대해서 차분하게 한번 논의해서 통과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무조건 이거를 거부하면 무조건 탄핵이고 이건 내란 동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 왜 12월 31일까지 1월 1일까지 기다리면 뭐가 문제가 생깁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민생이 아니라 국민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생각하는 스케줄대로 안 되면 그걸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거. 그리고 공포하지 않으면 겁박하고 탄핵하겠다는 이런 공포 정치.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앞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재명 대표의 발언 전에 오늘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도 관련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이라는 칼을 가지고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고 했거든요. 앞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도 그렇고 박찬대 원내대표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해주신 부분은 다음 달 1일이다 보니까 31일까지 여유가 있는데 24일까지도 이렇게 못 받고 속도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의견을 내주셨거든요. 저는 대행 체제가 들어서게 된 원인과 그리고 대행 체제가 지금까지 잘하고 있느냐에 대한 답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지금 한덕수 대행 체제가 원죄가 있잖아요. 계엄 내란을 막지 못한 국무위원들로서 원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또 국민이 대행 체제에 대해서 수긍을 한 것은 대한민국의 대외 신인도라든지 대한민국의 질서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최소한의 그 요구를 갖다가 국민적인 요구를 수행하라고 대행 체제를 인정해 준 겁니다. 하지만 지난 금요일에 이 거부권 행사는 굉장히 과연 우리가 그 국무위원들이 정말 제대로 국가의 안정을 갖다가 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은 단순한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이 아닙니다. 현재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국 중립 내각에 준하는 것처럼 여야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헌법 정신을 가지고 거부권, 농업사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권한대행이 누가 봐도 명백한 계엄 내란에 대해서는 헌법 정신을 가지고 1월 1일까지 미루겠다라고 합니다. 신중하겠다고 합니다. 자, 1월 1일까지 그 사이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남태령에서는 대치가 벌어지고 있고요. 지난 주말에는 광화문과 대한문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왜 불안해합니까? 혹시라도 여당의 주장처럼 지금 계엄은 갖다가 합법적이었다. 고도의 통치행위였다. 또 그 국민들의 요구는 수용하지 않고 헌법재판관도 임명하지 않고 내란 특검도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윤석열의 어떤 그 버티기에 여당이나 권한대행이 혹시나 동조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정은 굉장히 불확실성이 증가가 됐습니다. 만약 지난 금요일 날 여당의 요구처럼
농업사법도 거부권 행사하고 또 국민과 야당의 요구처럼 내란 특검을 만약에 수용했다 그러면은 국정의 불안정성은 확연하게 줄어들었을 겁니다. 지난 주말처럼 국민들이 국론이 분열돼서 싸우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좀 그런 점에서 국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국민의 불안감을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는 대행 체제가 헌법 정신이 뭡니까? 지금 헌법을 무너뜨린 사람을 갖다가 단죄하는 게 헌법 정신입니다. 출석 요구서도 거부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서류 수령도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사법질서 안에 숨은 그 사람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 이것이 출발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저는 내란 특검을 빨리 받아들여서 국민의 불안감과 불확실성을 없애고 헌법재판관 구인 체계를 통해서 빠른 판단을 내려야지 지금 환율과 민생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고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거는 내일까지 특검법 공포를 하지 않으면 한덕수 대행에게 책임을 묻겠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탄핵 카드를 시사한 것인데 여기서 또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헌법에는 이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 소수 정족수를 두고 이것을 이 기준을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에 둘 것인지 아니면 총리 탄핵에 둘 것인지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왔는데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한 총리 탄핵은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기준에 대해서도 참 여러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사람마다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정당의 이해득실에 따라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출발은 이겁니다. 왜 대통령의 탄핵을 국회의원 3분의 2로 했을까? 그것은 전 국민이 투표를 해서 뽑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다른 것은 과반 찬성, 과반 반대로 투표를 하는데 다른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은 예외적으로 3분의 2의 찬성을 득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덕수 대행을 갖다가 뽑은 적이 있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 누구도 한덕수를 뽑은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이 유고시에는 그 유고의 대통령의 권한을 순번대로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국민 주권의 행사의 엄중함, 이것 때문에 대통령의 탄핵이 3분의 2인 거고 다른 국무위원들은 국회의 과반의 찬성을 얻으면 즉 151표만 있으면 탄핵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 헌법 정신이다. 좀 그런 점에서 뭐 입장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국민의 주권 행사 여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저는 원칙이고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8년 전 상황이 있습니다. 황교안 대행체제 관련해서 야당이 그런 탄핵 관련해서 움직임이 있을 때 그때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대통령이 준하는 200석 이상이다, 200명 이상이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사실이 있고 저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무총리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총리 역할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위치에 있는 그 위치에서 그 직을 내려오게 할 때는 당연히 대통령에 준하는 그런 어떤 자격을 대하는 게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이 부분이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대통령을 탄핵을 했습니다. 근데 권한 대행까지 탄핵을 하리라는 생각은 사람들이 못하는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참 문제가 뭐냐면 모든 것들은 다 탄핵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왜냐? 절대 다수를 가지고 점하기 때문에 뭔가 대화, 타협이나 기다림이라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20명 넘게 탄핵을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20명 넘는 탄핵을 시켰을 때 단 한 명이라도 인용이 됐습니까? 단 한 명이라도 인용이 됐나요? 인용된 게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정치적 책임 없습니다. 그래 놓고 계속 탄핵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계엄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런데 야당의 이렇게 수많은 탄핵과 특검 그리고 감액 예산 그리고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위인설법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을 할까요? 계엄은 잘못됐습니다. 하지만 이 계엄에 잘못된 걸 가지고 대통령이 탄핵이 돼서 지금 헌법 심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 대해서는 다시 정위치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책임성이 있는 건데 계엄을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너희들은 다 잘못됐어. 계엄 동조 세력이야. 그럼 본인들이 다 해야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선거가 이뤄진 게 아닙니다. 민주당도 대통령이 된 게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도. 그렇다면
헌법의 질서 안에서 지금 차분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되면 대외 신임도 좋을까요? 미국이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서 지지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바랄까요? 국민들이 바라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바랄 뿐입니다. 왜 31일까지 못 기다리는 겁니까? 그리고 본인들이 답을 정하면 그게 따라가는 게 국정의 운영입니까? 그게 아닌 거잖아요. 서로 간의 이견을 조율하는 게 정치인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남용하거나 그거에 자제 못하면 그거는 힘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민주당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정의 한 책임자로서 집권 여당, 수권 정당으로서의 어떤 바람직한 그런 바람이 있다면 이럴수록 차분하게 상대를 얘기를 하고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한덕수 총리의 국무회의 때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경찰, 검찰 수사가 나왔습니까? 위법한 게 드러났습니까? 본인들이 볼 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심의입니다. 의결이 아니라 국무회의 심의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도덕적 흠결이나 여러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사람이 탄핵이 될 정도여야 되는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국회에서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시선이 지금 또 헌법재판소에 쏠려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오전 10시부터 30분 전쯤이었죠.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헌재 관련 서류들을 계속해서 수령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데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궤변으로 일관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궤변이 뭡니까? 부정한 것을 논리를 가지고 바른 것으로 포장하는 게 궤변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과 내란을 실시할 때 여기에 대해서는 헌법 수호를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누가 보더라도 헌법 정신과 사법 질서를 갖다가 부정한 것입니다. 영장 없이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하겠다는 것이었고요.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석을 막은 겁니다. 또 여당, 여야 대표를 갖다가 체포하라고 한 것도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부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엄 내란에 대해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자, 그런데 막상 본인의 계엄 내란이 실패를 하자 내란은 아직까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처벌되지 않았고요. 지금 매일매일 내란 혐의, 내란 가담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있는지도 몰라요. 민간인조차도 군대를 갖다가 군대의 이동을 갖다가 권유하는 수첩에다가 적어놓고 이런 상황입니다. 내일 또 누가 계엄 가담자로 나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심판하고자 하는 것이 헌법심판소고 또 내란 특검이고 그리고 검찰의 수사 출석 요구서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갖다가 헌법과 사법질서 안에 보호권, 방어권 이런 걸로 지금 변호인단이 구성되지 않아서 이런 말 같지도 않는 변명을 가지고 본인이 유리할 때는 가볍게 무시했던 헌법과 사법질서를 본인이 필요할 때는 헌법과 사법질서 안에 숨어서 반격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당이 이것에 동조하면 안 된다.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버티기와 시간 끌기 여기에 동조하면 그것이 바로 궤변이 되는 겁니다. 좀 그런 점에서 저는 여당이 논리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것도 논리일 수 있습니다. 의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위한 논리인가? 국민의 요구, 야당의 요구를 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구인 체계라든지 대통령이 나와서 수사를 받으라는 거고 그리고 헌법재판의 심리를 따르라고 하는 거는 야당의 요구라고 일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 국민의 요구입니다. 그 국민의 요구를 주권자의 요구를 부정하는 순간 그것은 사법질서, 우리나라의 사법체계와 헌법체계가 저는 엄중하게 이렇게 숨어서 대통령 관저에 숨어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당하게 나와서 수사 받아라. 이건 국민의 요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하나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리인 선임비 제출을 미루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측근인 석동현 변호사가 나와서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만 관련해서 좀 재판이 그렇기 때문에 지연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사실 이 계엄이라는 상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헌재 관련된 분과 이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헌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헌재 재판관 출신의 그런 분을 모시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수처 수사 같은 경우는 내란죄라는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지 실제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어떤 수사의 어떤 권한 주체에 대한 어떤 논란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다 차치하더라도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앞으로 있는 변론기일 27일 이 일이 문제가 없도록 저는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오늘 헌재에서 실질적으로 이 관련해서 서류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송달로 간주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저는 지체 없이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일을 늦추는 측면이 뭐 정치적으로 지연 전략 아니냐, 아니면 뭔가 지금의 상황을 좀 더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뭔가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어떤 수순 아니냐, 그런 측면에 대한 어떤 우려가 없게끔 해야 되고, 다만 저는 야당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변호사 교체, 기일 변경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 그다음에 뭐 판사 탄핵, 위헌법률 신청, 재청, 심판 재청, 무더기 증인 신청, 이런 일련의 사항들이 이재명 대표가 다 보여줬던 수순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와 상관없이 당당하게 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당장 수요일에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출석을 요청했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어떤 입장들 나올지 저희도 지켜보겠고요. 수사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공조본이 윤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내역을 확보를 했다. 그리고 뭐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가 됐고, 검찰은 군 관계자들에 대한 이제 뭐 구속 수사 계속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수사 상황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그동안의 수사의 주체 논란, 권한의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예. 일단은 공수처로 수사가 가름되는 분위기예요. 근데 여전히 검찰은 뭐 일부 반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새롭게 매일매일 파기만 하면은 새로운 얘기가 나와요. 정말로 뭐 무속인들도 나오고, 정말 민간인이 군대를 갖다가 지휘하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정말 이제까지 뭐 계엄도 사실은 국민이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고, 내란은 더더욱 상상하지 못했고, 그 내란에 무속인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도 상상하지 못했는데, 수사가 진행될수록 정말 국민을 기함하게 하는 일들이 매일매일 나옵니다. 도대체 이런 내란 동조 세력이 어디까지 있는지 정말 나중에 엄란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걸 위해서는 결국은 지금 국민이 지금 내란 가담자들이 곳곳에 있잖아요. 어디에 있었습니까? 군대에도 있었고, 경찰에도 있었고, 여러 군데 지금 있는 게 눈에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 있게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과거 전례를 보더라도 결국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 있어서 내란 특검은 궁극적으로 지금까지 뭐 수사를 늦출 수 없으니까 지금 뭐 검찰도 하고 공수처도 하고 여러 군데 하고 있지만, 이것을 최종적으로 종합해서 수사를 지휘할 내란 특검이 출범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총괄하는 게 저는 가장 올바른 길이고, 또 국민들이 그걸 지지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수사의 속도를 올리고, 결국은 그것의 본질은 주요 수계, 내란 수계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거부하고 있잖아요. 25일 출석도 거부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또 체포영장 발부될 거고, 체포영장 발부되면은 또 경호처가 막아설 겁니다. 그러면 또 구속영장 발부할 거예요. 그럼 구속영장도 또 막아설 겁니다. 그러면 충돌이 불가피해집니다. 그때 나서서 그때까지 좀 내다보고 사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나, 또 여기서 한덕수 대행의 역할이 중요해요. 대통령 권한 대행이 경호처에 저는 지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헌법 질서, 사법 질서에 반하지 마라. 대통령의 경호보다, 비밀 시설에 대한 경호보다 국민들의 소위 그 구속영장 청구 또는 수사 요구가 더 우선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갖다가 권한 대행이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것, 이것이 바로 권한 대행이 해야 될 헌법 수호의 임무다, 그렇게 봅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의 일부는 이제 가정을 더한 네. 부분인 것이고, 일단 지금 수사 상황에 대한 질문을 제가 드렸는데 어떤 부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규명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공수처의 그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앞서서 검찰이 관련된 내용을 이첩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모든 자료가 이첩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근데 25일 날 대통령을 이제 내일 모레 소환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일단 공수처의 상황은 인적 구성원들이 봤을 때 이제까지 뭐 해병대형 특검이나 그런 부분 수사가 굉장히
깔끔하지 못했다. 뭔가 결론이 나오지 못한 상황에서 계속 끌고 있다. 그런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무턱대고 저번에 검경 수사가 경쟁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대통령의 출국 금지.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메시지를 크게 던지는 거죠. 본인들의 존재감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25일 날 뭔가 하나부터 열까지 검찰로부터 수사 내용들을 받아서 그걸 리뷰해서 어떤 하나하나를 따져가는 것보다는 일정 부분 대통령을 소환함으로써 좀 제가 볼 때는 인신 구속을 위한 하나의 수순으로 그걸 바라보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방어권 입장에서 제가 볼 때 25일 이 당일 날은 나올 가능성은 좀 없다고 보고요.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를 할 때 3차례 정도는 출석 요구를 불응하면 이때 체포영장 같은 거를 발부한다, 그러니까 신청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요번에 25일 날은 서로 간의 조율이 안 된 상황에서 나오지 않을 거고 그렇다면 제3차 되는 그 시점에 뭐 연말이 될지 아니면 연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어느 정도의 변호인들이 선임이 된 상태에서 그때 공수처와 어떤 날짜를 조율하고 어떻게 조사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수습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야에서 굉장히 이를 두고도 이견이 많습니다. 관련해서 뭐 누가 참여할 것인지부터 언제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이견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가장 대치되는 내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참여를 해야 된다. 국민의힘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가 빠진 원내대표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라고 역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뭐 정치인은 명분과 현실의 타협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일단 명분에 있어서는 앞서서 지난 거부권 행사와 그다음에 그 내란 특검의 이 갭에 대해서 국정의 불확실성이 증가된다. 그런 점에서 우려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공백을 갖다가 채울 수 있는 게 저는 여야정 협의체다. 그렇게 봐요. 앞서서 얘기했듯이 탄핵은 현재 정부에 대한 불신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행 체제가 오래 갈 수도 없고 대행 체제에 국민의 힘이 실리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정의 불확실성은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환율도 1,500원 가까이 치솟고 앞으로 어디로 갈지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데 그럴 때 여야 대표가 모여서 최소한의 민생과 관련된 문제 또 경제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당이 지금 대표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당의 대표가 생기기 전까지는 일단 개문발차 이재명 대표 가서 사진 찍고 실질적인 협의는 원내대표들끼리 하는 게 뭐 불가피하다. 다만 권한대행이 이제 비대위원장이 여당의 대표가 나온다면 그때는 여야 대표가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헌재의 심판이 끝날 때까지는 거국내각 분위기로서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는 최소한의 도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좀 무엇이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보세요? 우선 협의체가 있으니까요. 이 논의 자체도 협의를 하면 됩니다. 만나서. 예, 여기에서 뭐 여야 당대표가 있을지 아니면 원내대표가 할지 우선은 만나서 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권성동 권한대행 체제가 권한대행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럼 만나서 뭐 당대표가 나을지 원내대표가 나을지 논의를 하면 되고요. 사실 일종의 기싸움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국민들 앞에서 크게 이견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저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권한대행 체제,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일주일 가는 게 아니잖아요. 몇 달에 갈지 아니면 6개월에 갈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차분하게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를 인정하는 것부터가 중요합니다. 뭔가 이거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금방 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빨리 지나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뭔가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바라보는 건 전 맞지 않다고 보고 선출직 공무원으로서의 갖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출직 공무원도 결국은 헌법에 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권한대행 체제는 법률과 헌법에 따라서 작동하는 겁니다. 법 위에 누구도 군림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대통령이라고 해서 군림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감액 예산을 해가지고 4조 정도 좀 작게 예산이 통과됐는데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
야당에서는 딱 그거 아닙니까? 민생회복지원금, 지역화폐. 오늘도 결국은 추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렇죠.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저는 뭐냐면 지금 깎인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감액 예산 전에 여야가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해서 증액하고자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얘기하면 되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지역화폐나 민생회복지원금은 결국은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의 어떤 브랜드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한다면 믿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뭔가 대통령 욕심으로 이거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럴수록 이재명 대표는 좀 뒤로 빠지고 민생을 위해서 본인이 양보하는 자세를 보이면 그게 더 국민들한테 믿음직함을 줄 수 있는데 제가 볼 땐 무엇보다도 지금 물들어서 노젓는다고 너무 지나치게 본인들의 주장을 하다 보면 여당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크게 안아서 내가 더 큰 틀에서 양보한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제가 볼 땐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여당 비대위 인선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투톱 체제로 가닥이 잡혔다라고 최근까지 보도가 나왔는데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톱이 좋다는 의원들의 의견들도 많다라는 이야기를 직접 했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원톱과 투톱 이 부분도 좀 정리가 안 됐다고 보면 되는 건지 지금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원톱이냐 투톱이냐 집단 지도 체제냐 뭐 누구냐 여기서 대혼란을 겪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하면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권성동 체제로 가도 신뢰가 회복되지 않고 나경원이나 뭐 김기현 뭐 또는 권영세 이런 분들이 거론되는데 그분들이 돼도 신뢰 회복이 안 돼요. 그런데 자꾸 여기다 맞춰보고 저기다 맞춰보고 뭐 이것저것 다 대비해봐도 안 되니까 지금 답이 안 나오는 거 아니냐. 결국은 버티기 단일 대오, 청개구리 단일 대오로는 원톱이든 투톱이든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지 않을 거다. 결국 뭐 계엄에 대해서는 누구도 다 동조하지 않는다고 여당 분들이 얘기하시니까 내란 옹호 정당으로 불리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선을 그어줘야 돼요. 우리는 내란 옹호하지 않는다. 지금 여권의 소위 윤석열 대통령의 버티기에 동조하는 듯한 이런 논리와 이런 입장을 가지고는 원톱이든 투톱이든 국민 신뢰 회복이 어렵다. 결국은 계엄 내란과 확실하게 선긋기를 하는 것, 그것을 한다면 원톱이든 투톱이든 저는 국민의힘이 다시 정상화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할 거다. 그런 점에서 출발해야지 지금의 스탠스, 뭐 우리 계엄에 대해서는 반대해. 그런데 이거 해법은 천천히 가야 되지 않겠어? 이러면서 마치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한 이런 스탠스를 가지고는 뭐 원톱, 투톱 아니라 뭐 하나님 톱이라도 이거는 헤쳐나갈 수 없다고 봅니다. 당내 정말 여러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무엇보다도 이제 공통 부모는 예. 원 내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중진이 해야 된다. 그런 중량감 있는 인사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에 있어서 변화와 혁신보다는 안정감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지금 한동훈 체제가 무너지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뭔가 분열의 양상까지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후유증도 앓고 있는 만큼 뭔가 안정감 있게 하나된 목소리가 일단은 필요하다. 그 어떤 다지기 이후에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권영세, 나경원, 김기현 대표 얘기도 나오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이 강력한 리더십으로 하나의 목소리가 되기 때문에 권성동 권한대행 체제가 끝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오는 건 사실인데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별로 가진 게 없습니다.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렸다면 이거 가지고 오래 끌 상황은 아니고요. 정치라는 것이 명분과 현실의 어떤 중간의 어떤 조합 그게 중요하다고 보지만 때로는 너무 늦는 것보다는 때로는 방향을 정했을 때 빨리 가서 거기에서 결과물을 하나하나 쌓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봤을 때 내일 정도에는 뭔가 가르마가 타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계엄에 대해서는 명백히 반대하지만 이 문제를 지금의 난국을 푸는 데 있어서 유일하게 탄핵만이 답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여러 상황에 대해서 엄중함을 느끼고
지도부가 들어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성 있는 어떤 메시지나 일정 뭐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어쨌든 결국에는 원내 또 중진 의원들 중에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좀 모아졌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일각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목소리는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거론도 있거든요. 결국 원내 인사가 그럼 필요하지 않냐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거론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앞서서 제가 국민의힘의 궤변을 얘기를 했고요. 계엄 해제 때는 거북이었고 그다음에 탄핵 가결 때는 청개구리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스탠스로는 뭐 제로톱, 원톱 가지고는 해결 방안이 안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국민의힘이 지난 계엄 내란을 막지 못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마치 그걸 옹호하는 듯한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 게 바뀌지 않는 한은 어렵다. 그러다 보니 지금 눈에 띄는 얼굴이 김재석. 근데 여긴 또 너무 어리고 초선이라고 또 안 된대요. 그러면은 유승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연장선상에서 지금의 국민의힘의 궤변 스탠스로는 그 누가 와도 수습을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 내란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긋는 그런 보수 출신 인사가 지금의 국민의힘의 선장을 맡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뭐 유승민 의원 얘기가 나온다고 보고요. 지금 국민의힘은 아까 찬밥 더운 밥 갈 거 급하다 그랬는데 예. 급할수록 원칙에서 또 충실해야 됩니다. 국민과 싸우고자 하면 답은 안 보인다고 봅니다. 예. 저는 뭐 사실 유승민 전 의원님이 가지는 어떤 소위 말해서 이제 중도에 계신 분들이 가지는 어떤 매력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당대표가 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당내 상황, 거기에 있는 의원들과의 어떤 리더십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치력이란 게 있죠. 그런 부분에 있을 때 과연 지금의 상황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원만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가?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어떤 공통 분모를 찾을 수 있는 어떤 토대가 아직까지는 좀 적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비대위원장의 어떤 임무를 통해서 변화의 쇄신을 극적으로 꾀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모든 것들을 아니다 기다 이렇게 딱 단정할 수는 없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좀 적다고 보고 저는 민주당이 지금 여당을 공격하고 대통령을 공격하는 부분 인정합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는 되는데 다만 지금의 혼란의 상황을 더 부추기는 듯한 행동을 하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마키아벨리 얘기를 하면서 모든 의미 있는 것들은 위험 속에서 이루어졌다 얘기를 하는데 지금의 위기와 혼란 그 어수선함이 과연 계엄에서 비롯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탄핵이 되고 헌재의 어떤 심판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은 차분하게 돼야 되는데 이 차분함을 도리어 야당이 본인들의 어떤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탄핵을 계속 얘기하거나 뭔가 힘으로써 누르고자 했을 때 과연 국민들이 납득이 될 수 있는 상황이냐 이거는 좀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 내용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길에 가면은 저희가 현수막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선관위가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국민의힘의 현수막 게시에 대해서는 불허를 결정했고 여당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이중잣대다 굉장히 크게 비판을 했고요. 결국 선관위가 오늘 이 사안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 화풀이 대상으로 선관위를 삼는 것 같아요. 완전 내로남불 선관위 악마화에 들어갔는데 지난 총선 4월 총선 이전에요. 의정 갈등이 한참이었을 때 당시 의협이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낙선 운동을 벌이겠다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당시에 선관위가 뭐라 그랬냐 하면 선거 기간 중에는 낙선 운동이 가능하지만 선거 기간 이전에는 낙선 운동이 안 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선거 기간 중에는 국민의 의사표현 그리고 찬반 의사표현을 갖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지만 선거 이전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헌법 시스템이나 국민의 판단을 갖다가 흐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자, 지금 왜 이재명은 다른 여당의 내란 동조에 대해서 현수막은 찬성해주고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현수막은 안 된다고 그러냐? 이거 편향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편향된 게 아니에요. 일관되게 선거 기간 중에 낙선 운동에 대해서는 오픈돼 있습니다.
근데 선거 기간 이전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관위의 현수막 게시 논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오회의를 통해서 유권적인 해석을 해서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저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문구가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재명의 탄핵 남발은 내란이다. 이렇게 선관위에다가 제출했으면요, 선관위가 안 된다고 안 합니다. 정치적 주장을 막으려는 의도가 아니에요. 현행 선거법에서 선거 기간 외에 낙천의 그런 명백한 낙천의 의도가 보이면 이 문구를 부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예를 들어 이재명이야말로 내란 주범이다 이렇게 붙이셔도 선관위 아무 말 안 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재명은 안 된다라고 했던 게 이 향후에 낙선 운동에 해당할 여지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 문구가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선관위 흔들기, 선관위 악마화는 저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선관위가 제가 볼 때는 너무 편향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헌재 결정이 안 나왔습니다. 헌재가 인용될지 아니면 기각할지 내용이 안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간다고 얘기를 전제를 깔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는 엄연히 사법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1심에 유죄가 나왔고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 수많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심, 3심 이거는 다른 것도 아니고 대법원에서 633 원칙을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6개월 내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모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정 인물이 대선에 나올 것이라는 가능성, 이 가능성을 사실상 전제로 해놓고서 낙선 운동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봐도 너무 나갔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란 공범이라는 이 표현의 자유 그런 부분 저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거에 대해서 가짜뉴스나 상대방의 명예에 심각하게 되는 이 부분을 선관위가 용인한다. 이 부분도 말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탄핵에 대해서 찬반을 논하는 게 내란과 등치시킬 수 없습니다. 특히나 이 전연욱 의원 같은 경우는 계엄 해제 관련해서 투표를 했어요. 계엄 해제 과정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가도 너무 나간 상황에서 어떻게 찬반 투표를 내란이라고 등치시키는 민주당의 그 워딩, 조국혁신당의 워딩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현수막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선관위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문재인 정부 때 선관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민생 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 하니까 민생 파탄이 문재인 정부를 연상시킨다고 해서 안 된대요. 그리고 또 내로남불 위선 문구는 민주당이 연상된 데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TBS 있죠. 그러니까 숫자로 1 합시다 이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때 기호 1번이 민주당이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이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어떤 중립적인 기관이나 여러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선관위가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한쪽의 편을 들었다는 이제까지의 여러 문제점이 있었고 이번 문제도 너무 도드라졌기 때문에 여당이나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거는 지나치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지금 사무총장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불허 결정을 보류하겠다고. 본인들이 판단할 때도 조금 생각해보니까 문제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후에 결정이 최종 나오겠지만 저는 선관위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이재명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 너무 나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박창환 장한대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